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병원 신장비뇨의학과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대영입니다. 오늘은 중년 남성들이 꼭 알아야 할 질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국립중앙의료원의 나웅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의료원 비뇨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다뤄볼 주제가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겪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부끄럽거나 노화로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이 과연 어떤 걸까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전립선은 방광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는 분비샘입니다. 주로 정액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크기는 호두만한데 나이가 들수록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눌러서 소변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은 왜 커지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나이입니다. 50대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80대에는 거의 90%가 전립선이 커져 있게 됩니다. 또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라던가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서구적인 식습관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립선 비대증 정확히 어떤 증상들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선생님?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소변을 다 보았는데도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잔뇨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변 보고 난 후에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보는 그런 빈뇨 증상, 그리고 세 번째는 소변 줄기가 끊어져서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증상, 그리고 네 번째는 소변을 참기 어려운 절박뇨,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증상, 여섯 번째는 아랫배에 힘을 줘야 되는 증상,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다가 소변 때문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그런 야간뇨 증상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귀찮을 정도지만 심해지면 방광 기능이 망가질 수 있고 또 소변이 전혀 안 나오는 요폐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7가지 증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어서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돼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어떤 진단 과정을 겪게 될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이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가 직접 전립선을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손가락으로 전립선의 크기와 단단함, 그리고 결절 같은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건 또 항문으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네네, 항문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초음파 검사를 이용해서 전립선의 크기를 측정한다던가 전립선 내에 이상 소견을 확인한다던가, 그리고 잔뇨 측정, 요속 검사 등을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전립선 비대증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군요. 그렇다면 우리 잠깐 치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한번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전립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며칠 전부터 잔뇨감이 계속 드는 것 같아서 비뇨기과에 방문을 했는데요. 진료를 받아보니 전립선이 커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립선이 커진 경우라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나요? 자, 선생님, 방금 사연처럼 전립선이 커진 경우 무조건 치료가 필요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립선이 커졌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전립선만 커졌다고 해서 모두 전립선 비대증은 아닙니다. 증상이 아주 경미하거나 불편하지 않으면 관찰요법과 올바른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기적인 진료와 검사는 필요하죠. 방금 생활 습관 교정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이 전립선 비대증 완화에 도움을 줄까요? 우선은 야간뇨를 줄이기 위해서 수분 섭취는 낮에 집중하고 밤에는 수분 섭취를 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수박과 같은 과일, 수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물을 자주 마시고 수박 먹으면 저도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술과 카페인은 전립선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경험상 막걸리 드시고 와서 저희 병원 응급실 찾으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도 또 전립선하고 관련이 있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위해서는 변비 예방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밑에 직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변비로 인해서 직장의 압력이 올라가면 소변 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이 안 나오면 소변도 안 나온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관련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방금 그런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우선 이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물 치료로 증상이 충분히 호전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활용되는 약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파 차단제라는 약이 있고요. 이 약은 전립선과 방광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소변이 좀 더 잘 나오게 해주는 약이고요. 복용 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탐술로신, 실로도신, 테라조신 등이 있습니다. 전립선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어지럼증과 혈압 저하가 있고요. 피로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경미하고 약을 중단하면 호전됩니다. 지금 알파 차단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약들은 또 있을까요? 이제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고 해서 줄여서 5ARI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전립선 자체의 크기를 줄여주는 약입니다. 작용은 느리지만 근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약이고요. 보통은 6개월 이상 복용을 하게 되면 한 20에서 30% 정도의 전립선 크기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피나스테라이드 그리고 두타스테라이드와 같은 약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5ARI라는 약제가 혹시 다른 부작용도 있다고 들었는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이제 발기력 저하나 성욕 감퇴가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면 회복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두 가지 약을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상 호전은 좀 빠르면서 전립선 크기를 줄일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이 두 가지 약 외에도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는 PDE5 억제제, 그리고 항콜린제, 항이뇨 호르몬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타다라필이라고 불리는 PDE5 억제제는 발기부전과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모두에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항콜린제, 항이뇨 호르몬제의 경우에는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을 참기 어려울 때 보조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약물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낫지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은 선생님 수술을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요새 많은 중년층 분들이 수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어떤 경우에 수술을 권유드릴 수 있을까요? 네,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지금부터 말씀드릴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요패, 그리고 약을 먹어도 증상이 심하게 불편한 경우, 그리고 반복되는 방광염이나 혈뇨, 방광결석 등이 있을 때,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혈뇨가 있기도 하고 신장 기능이 나빠지기도 하는군요. 이럴 때는 수술적 접근을 하는 게 좋은데 수술 방법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가장 일반적인 수술이고요. 내시경으로 전립선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회복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전립선 크기가 중간 이하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홀뮨 레이저 절제술입니다. 홀랩이라고 하죠. 네, 홀랩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선종을 통째로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전립선이 큰 경우에 가능하고 출혈이 적고 재발도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 전립선 적출술입니다. 그래서 개복이나 아니면 로봇 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매우 큰 전립선이나 다른 수술 방법으로 접근이 어려울 때 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술이라고 한다면 부작용을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수술의 부작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부작용도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의 부작용으로 먼저 역행성 사정이 있습니다. 역행성 사정이라고 하면 사정 시 정액이 밖으로 안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시적인 요실금, 그리고 감염, 출혈 등이 있습니다. 수술 부작용의 경우에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수술이라고 하면은 먼저 두려움이 앞서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혹시 수술 말고 조금 더 간단하면서 부담 없는 치료 방법, 요즘에 좀 많다고 하는데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최근에는 수술의 부담이 없이 간단한 시술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전립선 결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을 전립선에 넣어서 전립선을 양쪽으로 당겨서 그 요도를 넓혀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고요.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출혈이 거의 없고, 그리고 성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유로리프트라고 네, 유로리프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쿠아 아블레이션이 있습니다. 아주 고수압의 그런 워터젯을 이용해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줌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수증기를 이용해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줄여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스텐트 삽입이 있습니다. 전립선에 금속 스텐트를 넣어서 요도를 넓혀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수술이 하기 어려운 그런 고령자에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시술은 간편하지만 장기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재시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시술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방법으로 먼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증상이 심한 경우나 약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다, 혈뇨나 결석 또는 신기능 저하 등이 있을 때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 종류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환자분들은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정답은 개인별 맞춤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크기, 증상, 정도, 그리고 나이, 그리고 다른 질환 여부 등을 종합해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거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저한테도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꽤 많이 오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과연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수술이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용도 당연히 수술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용 효과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급여가 인정이 되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교과서적으로 표준으로 인정되는 그런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나 홀뮴 레이저 절제술 이런 수술을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효과도 좋고 전립선 조직을 직접 제거함으로써 막힌 전립선 요도의 길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수술입니다. 홀륨 레이저 절제술과 경요도적 절제술,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는 게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바로 예방이 아닐까 합니다. 자, 혹시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전립선 비대증은 사실 완벽히 예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생활 습관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위주의 그런 식단을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 그리고 술, 그리고 카페인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시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비만을 예방하시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전부 숙지하기 어려우시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심장에 좋은 습관은 전립선에도 좋다. 자, 그러면 오늘의 굵직한 얘기들을 다 나누어 본 것 같습니다. 자잘한 질문 몇 가지 드려보면서 슬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립선이 커도 증상이 없으면 치료 안 해도 될까요? 네, 증상이 없다면 경과 관찰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새 SNS를 보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최신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SNS에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나 근거로 다양한 그런 제품이 홍보되어 올바른 진단과 치료 시기를 지연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건강 정보나 상업적 광고가 계속되면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건강 관리와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진단과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년 남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전립선 비대증, 부끄럽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다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해주신 나웅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